예,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팀장을 맡고 있는 정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영상 강의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해 보니까. 청중이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면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매우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데 이제 어려움이 많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딸기 병해충 문제 해결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목차로 보면은 킹스베리 병해 요거는 제가 인제 최근에 논산에서 킹스베리 품종이 나오면서 킹스베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이해도가 있고 또한 이제 주로 병해충 피해를 갖다가 판별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사들은 현장에서 누군가들이 딸기 병해충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관을 갖다가 스크래치를 해 가지고 빠르게 판별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순으로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인제 최근에 뭐 2013 년도도 있지만은 18 년도에 저희가 계속 병해충을 농가분들이 가지고 오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것이 역병이나 시드름병, 탄저병 중에서도 딸기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탄저병과 시드름병에 대한 발병도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죠. 역병은 이제 고온성 역병이라고 해서 뭐 3월 달 또는 9월 달 그 시기 때 약간씩은 나오는데 딸기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이 시드름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탄저병.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또 진주나 그런 데서는 탄저병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충 중에서는 고술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뿌리파리가 많이 발견이 또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인제 지금은 근데 이제 어떤 농가마다 보면은 이 병반이 시드름병이 생기면은 탄저병이 같이 있거나 또는 작은 뿌리파리가 같이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농가마다 그 재배 기술의 차이 때문에 이런 병과 해충이 같이 발생을 하더라. 그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킹스베리는 제가 인제 지난번에 교육할 때 만들었던 건데 요거를 가지고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킹스베리는 뭐 굉장히 대가형이죠. 뭐 100 그램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특과로 해서 특품 같은 경우는 뭐 80 그램 이상을 갖다 만들어서 나달로 팔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인제 소비자들한테 그 대가로 인식이 돼 있고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맛을 볼 때도 좀 괜찮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킹스베리를 하다 보니까 인제 킹스베리하고 다른 새로운 신품종에 대해서 쭉 보면은 그 탄저병이나 시드름병 이런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최근에 나온 품종 금실이라든지 또한 이런 어떤 킹스베리가 흰가루병에 대단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실험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흰가루병 때문에 많은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그런 품종인데 이걸 재배할 때는 흰가루에 대해서는 설황 같은 경우는 그동안 괜찮았지만은 이게 최근에 품종이 바뀌면서 다시 흰가루병에 대해서 저항성이 약한 품종이 많이 시중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실과 인제 킹스베리 그런 품종을 재배를 할 때는 최근에 탄저병과 시드름병 중심으로 약제 방제를 했다면은 최근에는 신품종에서는 이 두 가지와 함께 또한 흰가루병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를 또 하셔야지만이 방제를 예방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실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건 뭐 논산에서 주로 최근에 개발이 된 품종들을 위시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건데 설황 데이터가 되겠죠. 설황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병반에 대해서 뭐 재배 곰팡이라든지 전박이 응에 대해서 발병들을 이렇게 디스크를 한 건데 어쨌든 신품종에서 흰가루병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 다음은 이제 주요 병의 피해 판별을 또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딸기 잎이나 또는 딸기를 갖다 캐서 직접 센터로 이렇게 방문을 하신다든지 또는 현장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이것을 무슨 병인지를 판별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대부분 딸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역병 아니 시드름병과 탄저병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관부입니다. 이건 딸기의 관부를 잘라 보면은
병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추를 또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관부에서 뿌리도 내리고 잎도 나오고 런너도 나오고, 그다음에 인제 꽃대가 나와서 화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열매가 달리기도 합니다. 이 관부가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짧은 줄기경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를 갖다가 잘라 가지고 우리가 육안상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걸 보면은 탄저병의 경우는 외부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흔적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거의 뭐 저희가 볼 때는 80% 90%가 탄저병이다라고 유추를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옆에 걸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뭐 눈만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관부라면은 그 관부에 입이 출현하는 이 부분에서, 상단 부분에서 병반이 생겨 가지고 생기는 형태를 갖다가 눈마름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역병은 흔히 잘라 보면은 이 안에서 공동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네크로시스가 발현이 됐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공동이 생기는 건데, 이 역병은 딸기에서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주로 고운기 때 3월 달, 그다음에 9월 달 정식 초기 때, 육류기 때 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애들 탄저병이나 뭐 시드름병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큰 어떤 피해는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봐지는 거고, 그 시드름병은 관부를 이렇게 세로로 잘랐을 때, 여기가 물관부가 있겠죠. 체관부가 있고, 이런 형성층에서 외부에서 먹은 흔적은 없는데 이런 물관부나 체관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형상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경우가 이제 시드름병이라고 하겠죠. 또 농가들은 뭐 짱잎이라고 부릅니다. 짱잎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날에는 위황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논산에서 위시하에서 가장 큰 문제의 병을 뽑으라면은 그 시드름병이 넘버원입니다. 얘가 생겼을 때는 폐농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를 심었던 포기를 다 캐내고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탄저병은 과거에 육묘를 노지에서 할 때는 대단히 많이 발생을 했지만은, 최근에 시설하우스, 비가림하우스를 하면서 얘들은 다분히 이제 그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노지 육묘를 하거나 노지 포트를 했을 때에, 특히 금년도가 그 7월 달하고 8월 달에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비가 많이 온 관계로 해서 그런 시기 때 탄저병이 전염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전이 또 됩니다. 비가 오면은 보통 탄저병 포자가 빗물에 의해서 비산되는 거리가 2 미터까지 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지를 할 때는 아무리 약을 잘 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비가 인제 내리는 과정에서 탄저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 지방에서 일부 노지 육류나 또 포트 육류를 하시는 데서는 요 탄저병이 많이 발생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또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열매 상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제피곰팡이가 좀 포자가 밀생을 해 가지고 딸기에 발생된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하겠죠. 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한 포장에 제피곰팡이가 발현이 되면은 전체로 확산되는데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확산이 되더라. 그래서 열매에 나타난 표징을 가지고선 진단할 수가 있겠고, 흰가루병은 이렇게 열매에도 생기지만은 최근 들어서 킹스베리나 또는 금시에 보면은 우리가 화방이라고 하죠. 꽃대가 나올 때 꽃대에서도 심하게 발생된 경우는 꽃대를 꺾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잎에도 생기겠죠. 그래서 흰가루병 패턴도 열매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역병은 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열매 쪽에서 이런 식으로 더댕이처럼 생겼다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뭐 3월 달에 주로 생기고요. 흰가루병은 요즘에 많이 생깁니다. 흰가루병은 정식하고 나서 보통 10월 달이 넘어갈 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 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리고 이것은 언제 방지를 해야 되냐? 이것은 사실은 육묘기 때 7월 달하고 8월 달에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정식 초기 때 예방적인 방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다음에는 우리 꽃이 피게 되면은 방제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씨가 돌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총체벌레라고 적어 놨지만은 이 원인은 다양합니다. 응애가 많이 발생돼서 잎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도 이렇게 씨가 돌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뭐 3월 달에 발생을 했다면 총체벌레를 의심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진단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기타 병, 뭐 윤반병이라고 하죠.
저희는 원래 과수를 전공하다 보니까 부르는 병의 명칭이 다 틀립니다. 그 사과나 배에서는 견문이 썩은 병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이건 뱀문 눈이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아주 시드름이나 탄저병에 비한다면은 아주 귀여운 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흰가루병은 이렇게 생기고 나면은 조직에 부분적으로 부정형으로 네크로시스가 발현이 돼서 조직이 괴사를 하더라. 더운 그 8월 달에는 요 균사가 내부에 침투를 해 가지고 외부로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흰가루를 뿌린 것처럼 앞뒷면에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딸기 잎선충도 상당히 문제인데 이런 애들은 딸기 잎선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 논산에서도 조사를 몇 번 했었는데 토경 재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48% 정도가 감염이 돼 있었다더라. 그리고 그중에서 토경 재배에서 선충으로 인해서 타격을 보고 있는 것 적어도 수량이 보통 15% 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15% 내지 20%의 농가에서 발현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올라올 때 보면 입에서 약간은 이상 증상이 발현된다든지 뒤에 또 그림이 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할게요. 그래서 딸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탄저병. 탄저병이라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사들이 약재를 갖다가 추천할 때 뭐 탄저병 약재 따로 치고 시드름병 약재 따로 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흰가루병 약재 따로 치고 그다음에 어떤 역병약 따로 그 개념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 개발되는 농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탄저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른 병반까지도 같이 듣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병은 여러 가지만은 아까 눈 마른 병도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그럼 얘들 탄저병이 생기고 눈 마른 병이 생기고 또는 시드름병이 생긴다. 이것을 동시에 막을 수 없겠냐. 그 약 한 가지 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병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농약이 등재가 됐는데 그 지도사들한테 많은 농가들이 물어볼 때 이것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약재를 갖다가 추천을 해야지만이 그 에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저병은 과거에 이렇게 노지에서 재배를 할 때는 보통 빗물이 오게 되면은 탄저병 그 병 표자가 비산을 해서 2m까지 쭉쭉 전이가 됩니다. 빗물에 의해서 튀기는 각도가 2m까지 가능하고 비록 고설포트로 올렸지만은 통영보다는 덜하겠지만은 비가 계속 오는 관계에서는 탄저병을 갖다가 완벽하게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재를 치면은 방제가 다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방제가가 높은 것이 70% 에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구가를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발생되고 나면 사실은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 뽑아서 제거를 해야 될 정도로 발생되고 나서는 치료가 어렵다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탄저병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데 줄기에도 발생되는데 약간 흑斑병 약간은 뭐 인제 붉게 변하면서 줄기가 붉게 변하면서 이런데 흑색으로 변하면서 얘가 약간 움푹 꺼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미세하게 또 확대해 보면은 얘가 인제 움푹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다. 이건 초기 증상. 입에서 예를 들어서 점을 찍어 놓은 먹물을 뿌린 듯이 이렇게 발현될 때 요때 당시에 요거 발생되기 전에 사실은 약을 쳐야겠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건 비교적 초기에 발생됐을 때 뭐 제거를 한다든지 또는 약을 갖다가 즉시 투입을 해야지만이 치료가 되겠죠. 또 이건 런너를 통해서 감염된 겁니다. 런너를 통해서 딸기에서 보면은 이런 런너를 통해서 쭉 감염이 돼서 먹어 들어오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인제 '탄저병이다.'라고 100% 진단을 할 수 없지만은 어떤 다른 부생균에 의해서 먹어 들어온 자리를 탄저균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런너가 쉽게 묘류가 자묘를 생산할 때 런너를 길게 뽑아내는데 이 부분이 먹었다면은 '탄저병을 의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저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조직이 괴사되는 증상이 먹어 들어갔을 때의 탄저를 의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좀 더 확대한 겁니다. 자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이 줄기 부분에서 근데 이게 있어요. 붉게 변했다고 해서 모든 게 탄저병은 아닙니다. 어떤 질소가 부족해도 붉게 변하기도 하고 햇빛이 강할 때도 붉게 변하기도 하고 최근에 새로 개발된 비타벨이라는 품종은 원래 또 이렇게 붉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스랑만 가지고 놀 때는 붉게 변하면서 약간은
검정색으로 움푹움푹 들어간다. 이거 탄저병이다라고 진단했는데 붉은 것과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셔야 되겠고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관부를 절개를 했을 때 외부에서 안쪽으로 먹어 들어갔을 때 요것과 유사한 거는 우리가 볼 때 작은 뿌리파리가 먹어 들어갈 때도 요거와 약간 유사한 형태는 띕니다. 하지만은 탄저병의 발생도는 규모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체 포장을 갖다가 한번 스캔을 해 보시고 외부에서 먹어 들어가고 급격히 시드는 증상이 발견된다면은 탄저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탄저병은 실제로 뭐 비가림 마우스를 하면은 방제 효과가 90% 된다. 근데 비가림 재배를 하더라도 약제 방제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되는 게 약제 방제라는 것을 그 시스템을 어떻게 책에다가 담아서 또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영상에다 담아서 넣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실제 육묘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식을 보통 3월 달에 정식을 해서 9 월까지 재배를 하는데 주로 5 월까지는 뭐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방제를 거의 하시는데 7 월, 8월 달이 되면은 거의 3-4일 간격 비가 오면 3 일 비가 오지 않으면 4일 간격으로 거의 일 주일에 2번 정도의 방제를 해야지만이 이런 탄저병과 시드름병에 대해서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다. 일 주일 간격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약을 치는데 왜 안 잡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든병의 방제가가 가장 높은 약제가 스포르곤이라는 약제인데 그 방제가도 60% 에서 70% 사이입니다. 나머지 30%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예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볼 때 약제 방제는 그 딸기를 갖다가 계속 육묘한 할 때부터 해서 방제를 해 와야 되는데 육묘기 때 방제를 실패해 버리게 되면은 정식 후에도 전체 포장으로 번지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저병의 병반은 보통 7월 달, 8월 달에 육류기 때부터 해서 정식 이후에 뭐 10월 달에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탄저병은 정식 후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엄청나게 발생도가 높아지는 때가 그때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두산관수를 피해야겠죠. 위에서 물을 주게 되면은 입에서 계속 병반이 튀겨서 옆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과거에 인제 스프링클러를 했다가 교육을 계속하면서 현재는 분소수는 거의 인제 논산에서도 엄청나게 어 썼었는데 지금 거의 토경에서도 쓰지도 않고 스프링클러 역시 지금은 거의 사용을 잘 안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인제 참고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농가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탄저병이 생겼을 때 이 병반이 생겼는데 '어떻게 약을 쳐서 치료가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것이 방지 효과에서 가장 큰 거고 이렇게 탄저병과 시드름병은 제거를 함으로써 방지 효과가 가장 높일 수가 있는데 이걸 놔두게 되면은 계속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토양이나 이런 것들은 소독을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배드라든지 고정핀에 대해서 소독을 항상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인제 가장 좋은 것은 뭐 인제 여러 가지 약재가 있어요. 근데 약재를 할 때 굉장히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고 그래서 여기 많이 있지만은 주로 농가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 스퍼르곤이나 또는 뭐 카브리오, 보가드 여기서 또 하나 빠졌는데 미리본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그것도 미리본이라는 약재 글씨도 써 주는군요. 요게 요즘에 인제 대세로 해서 많이 쓰는 약재들인데 왜 그러면은 이런 약재들을 쓰냐 요런 것들은 면밀히 보면은 스프로건이라는 약재는 모니어벨이랑 같은 계통의 망가니즘 계통의 약재예요. 망간이라는 얘기 쉽게. 망간 하면은 여러분들 양액 재배할 때 비료로 추가하는 그 성분인데 그 망간 제품 자체가 요것이 스프로곤이라는 농약이 딸기에서는 그래도 가장 낫지 않냐. 탄저병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시드름병에도 방지가가 높으면서 흰가루병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잿빛 곰팡이도 돼요. 꽃곰팡이도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병반을 볼 때 딸기에서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농약을 다 하나하나 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종합적으로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눈마른병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잡을 수가 있다. 카브리오도 사실은 탄저병 약이지만 흰가루병으로도 들어요. 근데 얘들은 좀 더 스프로건도 다 좋은 노약인데 얘들을 관주를 지속하게 되면은 약간은 외화되는 경향도 있고, 카브리오 같은 경우도 관주를 주게 되면 입에서 경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스프로건은 관주 처리, 또한 경협 처리를 하지만은 카브리오는 경협 처리만 하게 됩니다. 뭐 보가드도 사실은 뭐 이제 탄저병이 흰가루병에도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미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로 시드름병에서 동계통의 약제 코사이드나 코포를 가지고 많이 썼는데, 그게 약간은 약해도 나올지 지만은 효과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미리보는 과수에 썼던 약제인데 이것을 딸기 쪽에 적용해서 합성 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든병에서 또 탄저병이라든지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력이 좀 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병만 얘기했는데 나중에 현장에서 농가들은 아유 그래서 뭘 치라는 얘기입니까? 해충도 잡아야 되고 병도 잡아야 되고 해충도 잡을 수 있는 약제와 병도 잡을 수 있는 약제를 갖다가 같이 추천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어떤 책자든지 이렇게 농약을 갖다가 혼용하는 것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 한번 저도 인제 그런 어떤 리스크를 피하면서 농가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 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잎, 넌너, 엽병, 크라운 이런 데 충분하게 주로 연면살포를 해야 된다. 대부분 농가들이 실수하는 것은 충분한 양량을 뿌리지를 않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뒤에서 이 약에 대한 약해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이 또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겠죠. 탄저병에 등록된 약제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제 뭐 이런 것들 합성 제제가 많이 요즘에 나오는데 주로 이런 것들이 개통을 달리하는 농약을 사용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프로건이 좋다라고 하니까 스프로건만 연용을 계속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약간은 딸기에서 외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는 치료가를 100% 구가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약은 반드시 뭐 2번 정도 연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3번까지 연용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게 다른 어떤 증상 또는 약해라든지 또는 약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의회에서는 철저하죠. 의회에서는 같은 약제를 절대 인제 연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통을 달리하는 약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들. 그래서 다양한 약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거 많은 약제를 보고 어떻게 추천하냐. 그 뒤에 또 제가 인제 적어 놓은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 딸기 쪽에서 가장 그래도 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농가들한테 쉽게 설명을 한 자료가 우리 논산에 있는 그 딸기 시험장에 있는 남명은 박사 자료가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데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참고가 좀 되겠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요거보다 더 칩니다. 실전에서는 한 달에 뭐 3번 정도 치면 되겠냐가 아니라 더 쳐야지만이 완벽하게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농약을 쓸 때는 보호용 약제가 있고 치료용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저도 인제 되게 어려운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딸기에 등록된 약제만 추천을 하는 것이 맞긴 맞겠죠. 근데 뭐 과거에 등록됐던 약제가 인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되게 좋았던 약제를 쓰면 좋은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암호로 써 놓게 돼요, 제로.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다이셈이라든지 그런 약제가 등재가 안 됐는데 과거에는 딸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코제보 계통의 약제를 갖다가 일부 쪼금씩, 이건 정량으로 다는 게 아니라 한 1/3 정도를 가지고 어떤 농약든 섞어서 쳐도 잘 혼용이 되는데, 이것을 육류기 때 쪼금 쓰면은 확실히 어떤 병반에 대해서 보호용 약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셀파 유황 계통이기 때문에 저항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면 좋은데 이게 등재가 빠졌기 때문에 그냥 설명할 때 뭐 "이렇게 이제 과거에 했다더라."라는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재들은 웬만한 농약과 혼용이 잘 된다는 것들, 그리고 정량이 아니라 절반 이하로 쓰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량을 쓰게 되면은 딸기 속잎에서 약간은 타기도 합니다. 과수에서는 이런 어떤 망쿠제보 계통의 약재를 치지 않으면은 배에서는 "흑성병을 막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가격은 싼데
보형약제로서 그 구실을 아주 톡톡하게 또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보형약제는 딸기의 조직입니다. 딸기의 잎의 구조인데 뭐 울타리 조직도 있고 해면 조직이 있겠죠. 균이 밑으로 침투를 하기 전에 피막을 형성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보형약제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균사가 들어가서 옆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보형약제의 기능은 안 되겠죠. 침투성 이행약제를 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리는 그런 많은 자료 중에서 그런 약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보형약제는 농도가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딸기잎이 빨리 크는 대신에 이 피막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부착을 해줄 수 있는 거, 정량을 안 써도 상당히 피막만 형성해도 효과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그런 방식에서 실용 약제와 보형 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논사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악한 병, 시드름병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딸기 농가들 중에서 논산에 한 2,100농가가 되고 2,000농가가 넘죠. 연매출은 1,600억이 되고 이 딸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8,000명 가까이. 왜냐면 딸기 농사 지는 분들이 2,000분이기 때문에 4인 가족 따지면은 8,000농가에서 한 9,000명 정도가 먹고 산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시드름병 때문에 딸기를 심었다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전체를 다 뽑아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이 시드름병인데 얘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옆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봤을 때 표시를 잘 리딩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자르자마자 조금만 지나면 변색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슬라이스를 쳐보면은 이렇게 물감으로 해가지고 하얗게 좀 표시가 있죠. 이렇게 생기고 외부에서 먹어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도 할 수가 있겠다. 네, 그런 거 되겠죠. 그죠? 여기에 원형으로 해서 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먹어 들어갑니다. 부분적으로 먹어 들어가서 여기가 결국에는 물관이 막히면서 딸기 뿌리에서 물이 비료가 흡수돼서 입으로 전이가 돼야 되는데 멈춰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정도 또 계속 딸기가 잘 크다가 갑자기 쭉 자빠져 버리는 경우 쉽게 입이 처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입에서는 증상과 강압성이 이루어지는데 뿌리에서 물을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비료를 공급을 못하게 되면은 처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그림상 이렇게 보신 거고요. 얘들은 흔히 농가들이 왜 짱님이라고 하냐면은 묘하게 잎 중에서 이게 소매란 겁니다. 이게 잎이 한 장이에요. 한 장은 소매라고 하는데 소매가 세 개가 합쳐져서 잎 한 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요 새 잎이 막 나오면서 요 그림을 보면은 잎 중에 두 개는 크고 하나는 작거나 하나는 큰데 두 개가 작거나 잎의 사이즈가 틀려요. 그럼 얘들은 진단할 때 통상적으로 80%는 시드름병이다라고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20%는 다른 원인도 있어요. 어떤 생리적 장애 현상이라든지 작은 뿌리파리가 심하게 가해를 했을 때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환경적인 요건 그건 뭐 이제 흔치 않는 건데 환풍기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단할 때는 얘가 나오면 짝님이 나오면 80%는 시드름병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부분 시드름병의 탄저병, 시드름병 그런 애들은 육류기 때 넘어옵니다. 이건 과거에 실험했던 자료인데 이 어미묘가 시드름병이 있는 것이 이런 넌너를 통해서 쭉 자료를 받잖아요. 받으면 이제 포토받기를 해서 육묘를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한 이제 5월달, 뭐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50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요즘 더 빨라요. 전이되는 속도가 수경인접에서는 더 빠르게 이렇게 쭉 전이되는 과정까지가 이 어미묘가 만약에 시드름병이 발병이 됐다면은 이 자면은 전체가 다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또 정식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시드름병 때문에 근데 8월 달엔 멀쩡해요. 7월 달엔 멀쩡해요. 육류를 할 때 어미묘 상태를 그 전에 확인을 해보고 계속 봐야 되는데 7, 8월 달에는 비료를 중단하기 때문에 시드름병 발현이 약간 멈춘 듯하면서 그냥 서 있어요. 서 있지만은 정식을 하고 나서 딸기에 있어서 가장 환경이 불리할 때 그때의 정식 후에 활착이 잘 안 된다든지 병반이 그 조직 내부로 침투가 돼서 시드름병이 대규모로 발병이 되는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탄저병과 더불어서 10월 상旬정도에 아주 가장 많은 어떤 병반이 그때 발견된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육무기 때의 탄저병과 시드름병을 막지 못해서 그 정시 초기 때 초기 관리를 갖다가 못했을 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쪼개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잘라 보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중에는 병반을 갖다 분리하면 이렇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육안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고 물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장비가 또 있겠죠.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인제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저희 진단 요구가 들어올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육안 진단으로 판단해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현장 나가고 오고 또 처방약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너무 많은 응가들이 오기 때문에 바로 판단해서 5분 안에 그 진단을 하고 약에 대한 처방을 갖다가 해 주고 나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만이 업무가 진행이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특히 삼수엽 중에서 한두 매 정도가 소매가 작아지는 현상, 도관이 막힌다. 그렇겠죠. 이건 이제 대부분 토경 재배는 오늘도 한 3 농가 정도를 오전에 또 만났었는데 질소 비료가 과다하게 또 퇴비를 사용하는데 늦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8월 달이나 그때쯤에서 유박이나 퇴비를 다량으로 넣으신 분들은 지금 연료 장애가 발생되면서 이런 것들이 시든병반이 더욱더 왕성해지더라. 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딸기가 잘 크게끔 환경이 뿌리 환경이 좋으면은 병반이 시드름병 포자가 있어도 그걸 이겨내면서 활짝이 됩니다. 시든병이 생겼던 자리에다가 다시 딸기묘를 보시고 가면은 보통 딸기묘가 시드름병 발생됐던 그 뿌리 부분에서의 시드름병 포자를 다 개수를 갖다가 밀도를 조사해 보면은 5억 마리에서 10억 마리 정도의 그 밀도가 되는데 그 자리에 딸기를 캐내고 나서 다시 보식을 하면 정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정식하고 나서 초기 때 얼마나 빠르게 활착을 잘 해서 이 병만을 이겨낼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리고 토양 온도를 낮추면 억제가 된다. 25 도에서. 그래서 수경재배 때는 수경재배하시는 고설에서는 아마 자료를 오늘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설명 못 드리더라도 그 배지 정식하고 나서 배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하수의 냉수경을 계속 돌리면은 시드름병과 탄저병의 초기 발현도를 갖다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화학 문화도 정방향으로 유도하고 딸기 뿌리의 어떤 생육 온도는 저온이 17도에서 23도 정도가 좋은데 그런 다목적 그 기능을 또 하는 방법으로 또 저희가 이제 현장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육묘장에서 연작은 피해야 된다. 이 시드름병은요. 보통 열에는 되게 약하지만은 주로 우리 고설 재배에서 실수하시는 것이 3월 달에 정식을 해서 주로 9월 달까지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 육묘장에 있는 고설 재배 육묘장에 있는 상토를 소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고설 재배는 담수를 보통 7월 달에 한 달 정도로 하게 되면은 배지 온도가 60 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어떤 시드름병 같은 거는 43-4도 정도에서 보통 48 시간 경과가 되면 다 소멸을 합니다. 99.9%가 돼요. 근데 토경은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소독도 않고 쓰게 되면은 어렵겠죠. 적어도 2 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주게 되면은 상토에 보통 20 센티까지는 이런 시드름병 포자가 잘 방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건포자 예를 들어서 포트라든지 그런 데서도 실제로 뭐 건포자로 5년 이상 생존도 합니다. 토양에서는 뭐 20년 이상 생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경은 가급적이면은 뭐 볏짚과 더불어서 태양열 소독을 매년 하지 못하더라도 하게 되면은 시든병이 문제가 아니라 선충과 동시에 탄저병도 예방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3 가지를 갖다가 예방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제는 뭐 이런 것들 스포르곤, 미리본 이런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탄저병과 같이 듣는다. 탄저병만 듣겠냐? 눈마른병도 되더라. 그것만 듣겠냐? 제비도 되더라. 흰가루병도 효과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포람한 것은 뭐 이제 최근에 이게 또 등록이 됐다가 빠졌더라고요. 포럼이라는 약제인데 그래서 암으로만 써 놓고 일부 농가들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인제 그렇고 쿠퍼, 코사이드 얘들은 동 계통의 약제인데 이런 약제들은 점적으로 밀 수가 없어요. 왜냐? 점적을 밀게 되면은 동 자체가 슬러지가 생기면서 점적기를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생물학적 방제로 이렇게 친환경 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데 방제가가 저희 현장에서는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뭐 인제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하셔야겠죠. 정식하고 나서도 육류기 때는 한 달에 보통 2-3회 정도 관주, 약을 칠 때는 입에만 치는 게 아니라 조루 관주를 하셔야 돼요. 뿌리까지 이렇게 약액이 들어가게끔 처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설 재배는 메탐세두이나 담수, 태양열 소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토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메탐세두은 이제 이것이 소이킹은 42.5%, 킬퍼는 보통 21%가 들어갔는데 이런 메탐세두은 어독성이 강하면서 이런 것들이 약재를 사용하다 보면은 시드름병에 대한 방제가는 99.9에 10에 한 보통 5 승까지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99%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육류장이나 다른 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육류하던 것이 전멸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를 쓸 때는 방제가는 대단히 높지만은 조심하셔야 된다.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태양열 소독도 하시고 뭐 발사미드 소독도 하시는데 토균 재배는 보통 6월 달, 7월 달에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제 말씀드렸고 제빛곰팡이도 사실은 우리가 환경적인 관리에서 이거는 최근에 많이 없어졌어요. 자, 제빛곰팡이는 이것이 주로 온도가 영상 3-4도 정도, 3도 내지 4도 정도가 됐을 때 주로 겨울철에 12월 달부터 해서 1월 달에 많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딸기 잎에서 뒷면에서부터 해 가지고 붉게 생깁니다. 생겨 가지고 하우스로 보면은 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맨 직창에서 가쪽부터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이 발생이 되고 나서 점점 확진이 됩니다. 환풍기 팬에 의해서 바람이 불게 되면 전체로 하우스로 연동이 되면 생기는데 요런 애들은 그러면 반대로 온도를 야간에 8도 이상 잡아 주게 되면은 확실히 제빛곰팡이 발생률은 없어지더라. 그리고 과습할 때 생기니까 밤에는 얘들이 제빛곰팡이가 활동을 못 합니다. 왜냐면 야간에 보면은 겨울철에 내부 온도가 8도 정도니까 이 제빛곰팡이가 발현되려면 온도가 한 20도 정도 올라가야 돼요. 낮에 겨울철에 해가 뜨면서 낮에 이런 잎이나 이런 데서 결로를 빨리 없애 주게 되면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전이를 매개를 하기도 하고 또는 온도 관리가 안 됐을 때에 그런 부분에서 다 여러 가지 피해가 또 발생을 하겠지요. 네. 그래서 요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시설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산도 뭐 낙엽봉 같은 도 설치가 되고 난방기도 엄청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뭐 겨울철이 되면은 딸기에서 그런 저온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촛불을 켜라 또는 무슨 뭐 인제 알코올 램프를 떼라 그거 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있어야겠다라는 것들. 그런 것이 동시에 국가가 되면은 사실적으로 딸기는 굉장히 재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금액을 또 차이를 편차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빛곰팡이 방제 약제는 스포르곤, 뭐 S1, 사파이어, 칸투스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거 그냥 나중에 봐서 이 책자 보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것을 농가한테 권장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스포르곤이라는 약재는 꽃이 폈을 때 약을 치게 되면은 꽃에 있어 가지고 수종 불량을 거의 45% 에서 90%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사용할 때는 요것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이런 약재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정도 보시고 그래서 요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조합적으로 할 거냐 메뉴를 또 인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하우스 한 동이 보통 220평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 이 하우스를 갖다가 완벽하게 겨울철에 영하 17 도까지 떨어졌을 때에 영상 8 도를 유지하려면은 10만 칼로리의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만 칼로리인데 보통 요즘에 이 간이백 대포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이 10만 짜리를. 근데 닭앱이 있으면은 닭앱에서 보통 요즘에 이것이 4년 전에 규격화돼서
70% 또는 55%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계폰 커튼이 있다면은 5만 칼로리 정도로 낮춰서 사용할 수가 있고, 수막이 풍부하다면은 수막이 잘 나온다. 물이 대용관성이라서 물이 잘 나온다. 그런 경우도 뭐 수막에 의해서 40% 내지 45%까지 에너지를 관리를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만 칼로리 정도만 있으면은 또 커버가 되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써야겠죠. 이건 뭐 제가 이제 옛날 사진이라, 지금은 뭐 닥터식 열풍기도 있고 LPG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료만 가지고는 이 10만 칼로리 열량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kW를 다 집어넣어도 10만 칼로리라는 용량이 안 나오고, 다른 것을 열 관리나 환경 관리는 복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수막 또는 뭐 전기 제품에 경유나 등유 제품을 같이 플러스해서 쓴다든지, 다계폰 커튼을 설치했다면은 요것과 뭐 간이대포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복합적으로 이제 환경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동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부에는 보통 이제 원형팬은 제트기류처럼 한쪽으로만 가더라고요. 그 사각팬을 한 동에 보통 10개 정도 설치해 가지고, 이건 외기 배기팬입니다. 겨울철에 직창을 열고선 환기를 시키게 되면은 이 직창에 있는 갓줄에 있는 딸기가 저온 피해를 받으면서 잿빛 곰팡이가 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온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래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측창을 내리지 않고 내부에 있는 습도를 빠르게 배출하려면은 새벽에 나가서 난방을 또 하면서 강하게 열을 떼면서,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팬을 갖다가 연동을 시켜서 한쪽으로 민 다음에 그 습도를 갖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내는 거. 요즘엔 다 이제 기본적으로 2개씩 설치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습도를 이렇게 강제 팬을 통해 순환 팬과 배기 팬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습도를 또 온도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흰가루병은 원래 제가 뺐었어요. 소량 재배할 때는 뺐었는데, 최근 들어서 킹스베리나 또는 금실을 또 일부 도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발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이 요철 현상이 발생되죠. 육류기 때 생긴다든지, 이렇게 붉게 변한다든지, 입이, 꽃잎이. 그리고 이건 뭐 이제 이게 발현이 돼서 네크로시스가 일어나거나 조직이 괴사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흔적이 남는 형태가 또 되어 있고요. 뭐 이제 딸기에서 밀가루를 뿌리는 듯한 이런 표정이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서양에서는 매우 강했는데, 최근에 신품종이 나오면서 약간 대왕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대왕이라는 품종하고 또는 이제 그것이 교배가 되는 과정에서 약간은 이제 흰가루병에 대해서 저항성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만 하던 분들이 이런 신품종, 예를 들어서 금실 또는 또 킹스베리, 그런 품종을 재배하면은 당스러워요. 이 흰가루병을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상당히 흰가루병에 대해서 어떤 약재를 쓰든 간에 저항성이 빨리 와 버립니다. 빨리 와 버려요. 그래서 보통 1년 쓰고 나면은 그 약재가 안 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흰가루병이 발생됐을 때 꽃이 핀다면은 꽃에 약을 갖다가 치면은 다 되겠지만은, 여기 있는 모든 약재가 보통 30% 20%에서 80%까지 수정 불량을 일으키는 그 요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나면은 약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육묘기 때 정식하고 나서 이다방 꽃이 피기 전에 미친 듯이 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의 저희도 논산에서는 정식 후에 꽃이 필 때까지 3일 간격으로 약을 치게끔 이렇게 설명을 또 저희가 농가들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책에는 그렇게 기재가 안 돼 있고 적당량 있게 표현이 돼 있는데, 실전에서는 거의 3-4일 간격, 4일도 약간 멀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친환경 방제. 그런데 유황 같은 경우는 사실 농가에서 쓰면 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가 요즘에는 PO 필름이라고 해서 비싼 필름을 깔아요. 이렇게 몇백만 원 하죠. 근데 유황을 혼종하게 되면은 이런 피복이 사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황을 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이라 하지만은, 이건 이제 이미 이제 논산에서 거의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어떡하냐. 논산은 지금 예방적인 방제가가 최근에 뭐 난황류도 있고, 이건 난황류도 있지만은 얘들은 만들어 쓰기가 어려워요. 조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런 기름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꽃이 폈을 때 쓰게 되면은 꽃에서 수정 불량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황도 강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칠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이 해 보니까 지금 꽃이 피기 전까지는 화학적 방제를 강하게 진행을 하고, 꽃이 있다면은 클로렐라를 가지고
지금 저희는 계속 도포를 보통 연면 시비를 250배 정도나 그런 200배 정도를 계속 시비를 한다든지 고세도 개장이 없어요. 그리고 조루간주를 하더라도 보통 400배 정도 내지 450배로 해서 조루간주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게 예방적 방제과에서 흰가루병이나 또는 제빛곰팡이에서는 방제가가 한 9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치료는 안 되는 거고 예방을 하는 방제가라는 거죠. 예방적 방제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때는 미리 우리가 병해충을 발생되고 나서 치면은 일단은 게임은 끝난 겁니다. 병해충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꽃곰팡이 병이 되겠는데요. 이 계통은 사실은 7-8년 전분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고설 재배에서 주로 발생이 됐는데 서양 품종을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서양 품종에서 흰가루병이 강했죠. 근데 이들 계통은 지금 이런 꽃곰팡이가 발현이 되는 것이 일화방에서 또 이화방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월 정도에서 굉장히 클라이막스에 도달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제 수용 불량이 오겠죠. 이렇게 미라처럼 말라버린다든지 이거는 50배로 확대해 본 거예요. 40배, 50배 확대되면은 약간 이런 뭐 이제 암술이라든지 또 그 수술은 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암술 부분에서 분홍빛이 도는 이런 포자가 이렇게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생겼을 때는 흰가루병 약제 쳤으면은 그래도 덜 생기는데 요것이 흰가루병 계통 약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잿빛곰팡이 약제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 지금 이제 등재된 약에 힌트가 등재가 됐는데 힌트는 사실 지금 요거 꽃곰팡이에 대해서 등재가 돼 있지만은 실전에서는 또 보니까 이거 참 이게 흰가루병에 대해서 왜 이게 힌트가 등재가 됐냐 수정 불량을 갖다가 덜 일으키기 때문에 힌트가 흰가루병 약의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뭐 꽃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고 네 선생님 흰가루병이 왔어요. 그 뭐 쳐야 돼요?" 하면은 뭐 다른 약재 이런 것들이 방제가는 좋잖아요. 꽃곰팡이가 온다 그러자면. 방제가는 84% 인가요? 84%가 되는데 이런 약재를 꽃이 폈을 때 추천하게 되면은 꽃곰팡이는 잡는데 문제는 스포로 인한 약재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정 불량을 유발할 확률이 겨울철에는 한 70%까지 올라간다. 이거 치면은 수정 불량이고 안 치면은 그렇고. 그러니까 타협점이 힌트 정도가 이제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다면은 이다방 꽃이 피고 나서 수정이 되죠. 이다방이 쭉 수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하방이 또 인제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하방이 또 올라올 때 얘 이하방하고 일하방이 열매가 됐을 때 이 사이에 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열매가 일하방 꽃이 피어서 올해는 한 일주일 늦더라고요. 꽃이 펴 가지고 이하방이 올라올 그 타임에 약재가 들어가야 된다. 그때 당시는 이걸 다 쓸 수가 있겠죠. 그 대신 머큐리 같은 거는 겨울철에 쓰실 때는 이것도 흰가루병에 상당히 좋고 또 이제 꽃곰팡이도 예방이 되면서 또 잿빛도 일부 적용이 됩니다. 이런 약재들은 배수가 높은 것들 4,000배, 3,800배 이런 약재들은요 다른 거랑 혼용하면은 약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육류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겨울철에 내부 습도가 높을 때나 그럴 때는 이런 약재들은 보통 4,000배에 가까운 약재들은 단용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투자 계통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 힌트 같은 게 인제 등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치셔야 되겠죠. 주요 해충에 대한 판별. 자 이것은 뭐 인제 나머지 또 5분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여기 영광에도 인제 영광에도 선생님이 오셨고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옥천에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옥천에도 인제 강의를 갔다 왔는데 우리 저 배보람 선생님 잘 계시죠? 박민수 선생님도 저기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속기회를 또 하겠습니다. 네.